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손주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스마트시티에 대한 프로젝트가 열렸었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작성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와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에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지금 스마트시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게 되게 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은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도시가 등장해야만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적어왔지만 불평등 이야기한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라는 이제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의 당위성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지금 왜 등장을 했는지까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 저생산성 그리고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지금 스마트시티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세 번째는 그런 스마트시티는 뭐냐라는 것에 대한 심플한 대답이고, 마지막은 현재 스마트시티가 개발되는 형태들, 특히 브라운필드랑 그린필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그린필드라는 형태에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다음 넘겨주시죠. 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었던 인물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저는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될 줄도 몰랐고 안 좋은 얘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높은 지지율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상당히 세게 내놨어요. 우리가 흔히 그거를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러스트 벨트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적절하게 주요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 러스트 벨트,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이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멕시코의 이민자들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당신들만 직접적으로 도와줄게 라고 해서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러스트벨트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게 국민의 다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 느낄 수가 있죠. 못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가 보구나. 오른쪽에 있는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 데니얼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있는 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영국의 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좀 슬픈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데니얼 블레이크가 실업수당 하나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결국 재판까지 가서 아주 안 좋은 일까지 당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 그거죠. 영국의 노동자들도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현재 영국 정부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사실 옆 동네에 흔히 말하는 돼지들을 도와준 거예요. 픽스라 그러죠.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 4개 국가, 문제가 되는 4개 국가한테 엄청난 지원금을 EU라는 명분하에 주면서 우리 국민들은 외면을 해. 여기서 영국의 노동자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브렉시트라는 사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도 놀라운 거,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의 투표가 과반을 넘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지금 사회적으로 느끼는 불평등이라는 거, 글로벌리하게 많이 만연했는데요. 그게 그냥 시체로 지나가는 말처럼 원래 불평등이라는 건 늘 존재했어라고 말하기에는 이 현상들이 가진 함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객관적인 질문. 정말 전 세계에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 차트는 5년 전에 나와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차트입니다. 토마 피케티라고 유명한 경제학자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보여줬던 차트인데요. 이른바 피케티 차트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얼마를 가져가냐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차트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집계 이래 최대 50%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 미국이라는 국가의 소득을 재보면 상위 10%, 10명 중에 가장 위에 있는 한 명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불평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불평등은 심각하다라는. 얼마 만에 최대라면요. 100년 만에 최대입니다.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세계 대공황, 전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났었죠.
피케티가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80년짜리 콘트라트의 파동이 그렇게 넘겨들을 얘기는 아니다.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도 이 수치가 지금 48%에 근접을 해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3위에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저는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보면서는 심플하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불평등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어차피 나만 잘 먹고 사면 되는데 경제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2017년에 국회 예산처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을 100만 원으로 인덱스화 시켜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 고소득층은 60만 원밖에 안 쓰고요. 저소득층은 110만 원이나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절대 소비 금액은 고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고소득층,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벌어서 본인들이 번 것만 다 못 쓰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저소득층은 기초 소비를 해야 될 만큼도 못 벌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부자는 너무 많아서 못 쓰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못 쓰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회 총 소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다 보니까요. 소비라는 거는 GDP의 4가지 큰 컴포넌트 중에서 하나고요. 이 소비가 무너지게 되니까 장기 저성장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사실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는 이 그림 아래쪽에 있는 멜서스라는 사람이 이미 1800년대에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유명한 얘기였죠. 제너럴 글럿, 일반적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공급 과잉이 경제를 무너뜨리고 결국 공황이 온다라는 유명했던 공황론을 내셨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더 잘생기고 인기도 많았던 데이비드 리카도의 얘기를 듣고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멜서스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사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 1929년 대공황입니다. 실제로 대공황의 원인은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꼽히는 게 불평등, 소득 불균형이거든요. 그 파란색이 그 생산성 차트, 경제 성장의 86%를 설명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빨간색이 아까 말씀드린 피케티 차트. 1929년 역시 사상 최대로 불균형이 벌어지면서 경제가 무너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잘 해결을 해오다가 지금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불균형이 최악이 되면서 경제 성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자, 이게 1800년부터의 생산성 차트입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은 참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운이 없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년 차트인데 지금 생산성, 경제의 성장성이라는 게 200년 내 3번째 바닥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죠. 그냥 간과할 만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욱더 제가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쓰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저는 거기에 대해 할 수는 없지만요. 의도 자체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저소득층이 못 쓰게 냅두면은 이 현상이 이어질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늘 이런 식의 정책과 얘기들은 나왔었는데 이런 생산성의 위기, 저성장의 위기를 타파해 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산업혁명이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1800년대 초반의 전 세계 경제 위기를 바로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이 해결했었고요. 2차 산업혁명도 보시면은 미국의 2차 산업혁명이 이거를 풀어내는 그림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늘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위기에 걸맞게 지금 새로운 산업혁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다가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냥 하나의 트렌드나 바람이 아니고 그 한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적인 의미로 좀 보고 있어요. 그 어디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은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CES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세계 최대의 가전쇼입니다. IT 업체들이라는 쇼고요. 매년 1월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거를 토대로 항상 그 시대의 신기술과 신기술의 응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래서 아마도 이 자리도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쇼에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등장한 겁니다. 2014년부터 분명 IT쇼, IT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2014년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조연설을 자동차 업체 대표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특히 2014년에 아우디, 루퍼 스타들러 회장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 보고 있는데
밑에 그림 봐주시죠. 아닙니다. 전 슬라이드. 네. 2014년 아우디 루퍼스 달러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동차 1세대는 달리는 거, 2세대는 길들이는 거, 3세대 안정 효율 기술 고급이었는데 앞으로 열릴 4세대가 뭐냐? 연결이래요. 뭐가 연결되냐? IT하고 자동차가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IT와 자동차가 연결이 되면서 뭐가 탄생되냐? 스마트카의 탄생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마트카가 산업혁명의 명백한 징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자동차는 경제사의 별명이 있습니다. 킬러 애플리케이션. 자동차가 변하면 전 산업과 경제가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예시로 보게 되면 1차 산업혁명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차가 나왔을 텐데요. 이 기차가 만들어낸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원래 리버풀에서 맨체스터 갈 때 마차 타고 4일 걸렸는데 기차가 나오면서 4시간 만에 뚫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는 리버풀에서 맨체스터 가서 장사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했어요. 마차 타고 다니면. 그런데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지금 일주일에 7번 매출을 일으킬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확보된 것이 바로 생산성의 급증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산업혁명, 생산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의 혁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헨리 포드의 내연기관차. 이 내연기관차는 원래 기차로 이동을 하려면은 역에서 역으로 가서 역표에 돼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 시간들 그리고 역에 도착해서 또 마차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가적인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헨리 포드의 내연기관차 모델 T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곧바로 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또 한 번 생산성의 급증을 만들고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산업혁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율주행차. 이제 뭐 많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타고 보통 7시간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7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 그 7시간에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잠을 자든 일을 하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랑 공간이 확보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효율을 끌어올릴 수 없는 현재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이거만큼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적다라는 그래서 이 스마트카의 등장, 전 세계가 자율주행이라는데 그렇게 목을 메고 개발하고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택시를 내보내기 위해서 인프라까지 갈아엎고 있는 그런 그림은 단순히 우연이나 지켜볼 일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쪽을 보게 된다면은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불평등이나 저소득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산업혁명은 참 나쁜 녀석이거든요. 그 모던 타임스 영화에 나오는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노동자들 되게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들도 벌어지고 그런 안 좋은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산업혁명이 만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최소한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저소득의 문제는 오히려 많이 해결해 왔어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 그림은 1800년대 영국의 차트입니다. 빨간색이 영국의 노동자의 소득 비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활발했던 18세기, 19세기 중반 때 빨간색 노동자의 소득 비중이 거의 10%포인트가량 올라오르죠. 실제로 검정색 자본소득가의 비중은 빠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때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럼 오른쪽도 보실까요? 이거는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20세기 미국의 레이버 쉐어 차트입니다. 노동자의 소득 비중이 역시 1900년 중반에서 10%포인트가량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빈부격차라는 문제는 산업혁명이 성숙해가면서 산업혁명에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나 개발로 인한 효율을 올릴 수가 없을 때 그때 흔히 말하는 자본으로 인한 세습적 자본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산업혁명 초기는 늘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차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그레고리 클락. 이 사람이 냈던 멜서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 이건 우리나라 제목이고요. 원래 원제 제목은 A Fail to Ams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도 일부는 이 클락 교수의 거를 인용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 클락 교수는 저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산업혁명이 빈부격차를 많이 축소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그 스킬드 레이버 즉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격차를 줄였고 심지어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도 줄였다라는 거를 차트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힙니다. 숙련 노동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이 의미가 없어지니
비숙련 노동자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 좀 더 섬세한 작업들, 즉 힘을 많이 쓰는 이런 단순 노동 같은 경우 기계로 대체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증진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전반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없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 학계에서도 여전히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혁명이 빈부격차를 늘리고 문제가 많았다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실제로 그래서 이 왼쪽 끝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그죠?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사는 게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앨 거라 생각하지만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또 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가운데는 역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라는 책을 썼던 로버트 고든 교수가 얘기했던 2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1차 때의 농민들, 농업을 통해서 돈을 얻게 되는 소득 비중 자체는 현격히 줄었지만 다른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걸 대체시켰다는 부분,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자, 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왼쪽 끝이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처음 방직기가 나왔을 때요, 그 영국의 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반기를 많이 일으켰어요. 이 기계가 나오면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방직기 기계를 부쉈던 사태입니다. 자, 근데 러다이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영국의 실업률을 적어왔거든요. 어디든지 보실까요? 실제로 빠졌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버 시어 비중이 늘었다와 비슷한 차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영화 모던 타임스. 역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공장화 자동화에 대한 블랙 코미디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리 역시 미국의 실업률도 20세기 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I 기반의 새로운 산업혁명.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얼마 전에 일자리가 70만 개 사라질 거다라고 발표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흐를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도 우리가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가 어떤 걸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부가가치가 나오다 보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고용을 늘리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결했었습니다. 물론 똑같이 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너무나 편향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이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랬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뭐 미국에서 워낙 잘 나가는 기업이죠. 아마존이 지금 물류단에 대한 자동화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아마존이 나오게 되면은 고용자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밑에 기사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공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작년 초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아마존이 뉴욕에 본사를 짓고 일자리 2.5만 개를 더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 즉 뭐 집값이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하면서 논란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느낄 수가 있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기존에 페덱스 같은 기업들한테 타격을 주면서 일자리를 사라뜨릴지 모르지만 아마존이 돈을 벌고 거대화가 되니까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저희는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거를 대응하지 못했을 때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스마트시티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스마트시티가 말씀드렸던 그 CES에서 사실은 2017년부터는 아젠다로 잡혔어요. 원래 그전까지만 해도 스마트카라는 주제로 가다가 작년부터는 스마트시티가 아예 전면으로 등장했고요. Next Big Thing이라고 CES가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최고의 아젠다로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현상이 꽤나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에서 리버풀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그 당시에 탄생을 했었거든요. 즉 산업혁명은 늘 새로운 패권국가 도시를 만들었고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때 미국이 등장하면서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자면 산업혁명은 늘 기준의 틀을 엎으면서 패권 자체도 새로운 국가, 새로운 쪽으로 몰아가는 그림을 만들었었다는. 모르긴 모르겠지만 그럼 또 이번에도 새로운 산업혁명이 나오면 여기에 맞는 새로운 패권국가 도시가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 도시의 형태가 스마트시티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산업혁명 이해가 나오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라면 이거는 꽤나 의미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실제로 그 사례를 1, 2차 산업혁명으로 살짝 고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잘 나가는 도시 하면 아마도 다들 런던을 많이 생각할 텐데 실제 1차 때 가장 잘 나갔던 영국의 도시는 리버풀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이 그 인구를 표현한 건데요. 뭐 경제든 뭐든 가장 많은 걸 표현해 주는 게 결국 인구죠. 영국의 인구 증가세보다 리버풀의 인구 증가세가 훨씬 더 컸어요. 리버풀이라는 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왜 이때 리버풀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는 분석 결과로 5대 요인을 보고서나 혹은 얼마 전에 나온 책에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고요. 두 번째 엔진, 세 번째가 에너지, 네 번째가 아이언 앤 스틸, 다섯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이 5대 요인이 군주되는 거에서 항상 거대 도시가 탄생을 했다는 건데 리버풀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쪽이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5세기 때 유럽은 노예무역으로 번성을 했었고요. 그 노예무역에 가장 많이 됐던 항구 도시가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들이 많이 다녔던 도시였다는 거죠. 뭐 우리가 항상 풍수를 얘기하는 것도 장풍둑수라 얘기하지만 물이 많은 곳에는 사람이 항상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이 스팀 엔진이었죠. 이 당시에 증기기관이 등장을 했는데 물론 증기기관은 처음에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대중화와 상업화에 성공시킨 것이 바로 리버풀입니다. 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거를 온가로 발명품으로 만들고 좀 많이 팔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 뭔가 자본이 꼬이는 행태가 나왔던 거고, 세 번째는 에너지. 지금이 아무도 안 쓰지만 1차 산업혁명 당시에 획기적으로 등장한 신에너지가 석탄이었습니다. 그 석탄이 또 많은 드론을 바꿔내요. 왜냐하면은 증기기관이 석탄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석탄 자체가 리버풀 인근 검정색으로 표시했는데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네 번째가 아이언 앤 스틸, 인프라의 결정제죠. 역시 철강 쪽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철강제가 역시 이쪽에 많이 모여있는. 다섯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핵심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와 방직기, 이게 영국의 종주국이었죠. 결국 이 5대 요인이 딱 리버풀이라기보다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면서 그 핵심이었던 리버풀이 성장을 했다라는, 왜 패권국에서 패권적인 도시가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인데요. 2차도 봐주시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당시에 미국의 경제 인구 성장보다 디트로이트 인구 성장이 2차 산업혁명 1900년 초반대에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 역시 이것도 5대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운송 같은 경우는 미국이 5대 호죠. 그 상당히 그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물이 많지 않은데 저쪽에 캐나다 인접 지역에서 5대 호를 바탕으로 물이 많은 지역, 운하가 많이 형성이 됐고요. 엔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의 탄생.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는 석유가 탄생을 했죠. 그 석유를 기반으로 내연기관을 돌렸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클리브랜드가 석유 왕이라는 락펠러의 탄생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아이언 앤 스틸, 피츠버그라는 철강 도시가 또 옆에 붙어 있었고요. 다섯 번째 어플라이케이션, 너무나 잘 아시는 자동차가 디트로이트에 등장을 했었죠. 결국 똑같이 이 5대 요인이 공교롭게도 이쪽에 집결이 되면서 핵심 국가인 미국과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탄생했다라는, 그렇게 보자면은 이 5대 요인이 뭔가 사람을 자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늘 하지 않았나. 다음 슬라이드 봐주죠. 에드워드 글레이즈 교수가 그래서 도시의 승리, 도시라는 걸 얘기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성공한 도시들의 공통점이 뭐냐? 늘 사람이 꼬인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도시가 성공한다라는 앞선 두 사례를 상당히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드렸던 한때 영국과 잘 나갔던 리버풀이 지금 뭐라 부르냐면은 러스트벨트라 그러죠. 그 그림 보시면 이게 인구 차트인데요. 빨간색 리버풀의 인구는 사실은 1800년대 중반 이후로 계속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인구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 즉 역성장 구조입니다.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갔던 뒤에 지금 러스트벨트라 불리면서 1900년 중반 이후로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의 공동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 리버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선박들이 대형화되는 거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선박만으로도 너무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니까 남들이 더 큰 배를 가져오는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트로이트가 당시에 잘 나가고 있을 때 일본이 고연비의 소형차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시하다가 오일쇼크 당시에 결국 도요타한테 완전히 밀리면서 디트로이트가 러스트벨트로 전락을 했죠. 결국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전 시대의 아성에 젖어 있어서 그걸 도입하지 않았던 두 도시가 지금 러스트벨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봐주시죠. 3차인지 4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엔진도 증기기관보다 효율적인 내연기관이 나왔다면은 지금 내연기관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고요. 에너지도 석탄, 석유보다 더 좋은 에너지는 가스 혹은 신재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킬러 애플리케이션 자동차도 증기기관차,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카가 왔고요.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도시는 어디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제가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자율주행차가 정말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이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면은 인프라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는 중국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V2X라는 시스템인데요. 자동차 내에 레이더 센서, 카메라만 들어간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도 다 새로 깔아야 됩니다. 도로에 센서도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인프라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교체할 준비가 됐냐라는 질문을 사실 저는 지금의 도시들한테 던지는 거죠. 이걸 만약 갖춰 있지 못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새로운 산업혁명의 이 디바이스들과 인프라들은 전혀 담지 못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스마트 시티라는 거의 당위성이자 필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그럼 대체 아까도 잠깐 질문했지만 스마트 시티는 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앤서니 타운센드 교수가 썼던 스마트 시티스라는 책인데 자기도 잘 모르겠답니다.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룰 수가 있죠. 이 밑에 보시게 되면 ITUT라는 데서 스터디에서 내놨던 건데 스마트 시티의 전 세계에 한 160개의 정의를 잡아서 그 정의의 단어들의 빈도를 체크했더니 보신 것처럼 ICT, Environment,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거를 종합해보면 뭐냐면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인프라가 새롭게 당기면서 이거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사람들한테 더 나은 삶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가 스마트 시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그래서 실제 저희 생각이 맞는지 제가 이런 쪽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 작년 11월에 전 세계 최대의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라는 바르셀로나에 다녀왔거든요. 여기에 다녀와서 제 생각이 맞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거기에 있는 거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기 분들 전달드리자면은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마지막으로 레지슬레이션.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얘기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첫 번째, 디지털 플랫폼.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이나 그런 플랫폼 기업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가 꼭 기업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CES는 가면은 대다수의 부스가 민영 기업들이 점령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상해 모터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컨퍼런스,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가보게 되면 기업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280개 부스 정도, 시티 거버먼트가 50개, 어소시에이션, NGO가 47개, 즉 100개가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플랫폼이 꼭 기업이 아니고 정부일 수도 있다라는, 혹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도 봐주시죠. 그래서 현재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가장 앞서 있다 말하는 후아웨이, 미국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후아웨이가 사실 이번 컨퍼런스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오픈 앤 콜라보레이티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IT는 IT, 자동차는 자동차 그런 식으로 아니고 스마트시티는 하나의 융합적인 플랫폼이 나와서 같이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 콜라보레이션의 개념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 세션에 나온 사람들끼리 논쟁이 많은 부분에서도 이 콜라보레이션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정부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legislation. 거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2차 산업혁명이 오기 직전에 영국에서 나온 빨간 깃발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1차 산업혁명 당시에 기차하고 마차업자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내연기관차라는 게 이제 흐르게 되면서 내연기관차 베이스로 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기차하고 마차업체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든 게 빨간 깃발법이에요. 즉 앞으로 자동차가 다니려면은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다녀라 라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 법이 영국에서 40년간 시행이 됐고요. 영국이 40년간 이 규제를 가하는 동안 자동차 기술을 옆 동네 독일하고 이탈리아에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자동차 업체들은 영국에는 그다지 많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라는 요인 때문에 그 본인들의 기술을 나라에 장착시키지 못했던 사태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화웨이의 그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CI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의미가 없다. 인공지능으로서 얘기한 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AI는 Activate Intelligence, 즉 지식을 활성화하지 못한다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굉장히 멋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 잘하고 있는 시스코, 이 스마트 사업부의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스마트시티를 자꾸 테크놀로지라 얘기하는데 아니다. 스마트시티는 인프라와 레지슬레이션 모두를 담아가는 하나의 융합적 개념, 그거를 같이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스마트시티를 단순히 기술 이런 쪽의 얘기로 보기보다는 총합적인 문제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행태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브라운필드, 오른쪽에 그린필드. 이 브라운필드라는 것이 현재 있는 기존의 도시를 약간 좀 더 생산성을 높게 개조시키고 있는 그런 도시 재생의 느낌이라면, 오른쪽의 그린필드는 아예 새롭게 짓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브라운필드는 현존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생산성의 위기를 경험한 직후에 이들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걸어주면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핀란드의 헬싱키,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이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로등, 주차, 쓰레기통을 스마트하고 이런 걸 운송시키는 거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본다. 효율성 정도를 끌어올리겠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세계 최대의 ICT 기업이라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얘들은 무에서 유를 짓겠대요. 왼쪽에 보시는 구글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폐역 항만에 스마트시티에 올리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사막지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왜 얘들은 이렇게 허허벌판을 택했느냐?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인터뷰를 보면 재밌습니다. 구글이 왜 스마트시티라는 거를 이런 데 지었냐라고 했으니까 12에이커짜리 유령 도시니까 지었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들이 원하는, 말씀드렸던 대로 인프라와 센서를 새로 받고 가려면은 결국은 새로운 데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단한 구글이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 하는데도 주민들이 프라이버시나 이런 규제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면서 사실 이 대단한 구글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사이드워크 토론토가 사실 제대로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규제라는 게 무서움을 발휘하고 있는지가 그린필드를 진행한 행태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럴 바에는 다음 슬라이드. 차라리 개발도상국이 나을 것 같아요. 이건 한 가지 예시인데요. 이 오른쪽의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고잭이라는 라이드 쉐어링의 CEO입니다. 라이드 쉐어링은 얼마 전에 우버로 아시겠지만 승차 공유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그림 밑에 보시면은 왼쪽이 승차 공유 대표 기업들의 기업 가치고 오른쪽이 지금 완성차 기업들의 기업 가치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업이 고잭,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잘 나갔냐? 원래는 교통부 장관이 이걸 보고 반대를 했는데 조코 위도도란 대통령이 규제를 다 풀어버렸답니다. 실제로 규제를 다 풀면서 당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니까 인도네시아, 우리가 볼 때는 좀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고잭이라는 엄청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규제라는 게 지금 큰 의미를 보여주는지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 사우디의 네옴, 이것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필드, 규제라는 걸 풀어야 되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좋은 접근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500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스마트한 그림대로 가겠다라는 기술들을 발표하는 방향성인데, 다음 슬라이드. 애초에 도시를 짓는 방향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죠. 먼저 1번, 규제부터 다 풀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MBS, 무하마드 빈 살만이 IIE 네옴 지역은 법제도 따르고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물보단 공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공항 3개 먼저 올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결국은 빅데이터의 핵심이라는 게 데이터 센터로 오게 되는데, 데이터 센터부터 깔고 가는 거고요. 네 번째,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전력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우디는 그냥 원전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원전을 짓겠다라는, 뭐 원전이 옳다라는 방향성보다는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를 만들 때 데이터와 전력 그리고 인력 수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도시에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후아웨이가 5G를 깔아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델 자체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라는 걸 얘기함에 있어서 어떤 이거를 그냥 하나의 트렌드나 일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당위적,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당위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 기술이 담겨주면서 우리한테 현재 갖고 있는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쪽,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는 게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이 도시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마도 새롭게 열리는 세계에서는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상당히 강국으로 잘해줬던 것 달리 또 다른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